10월 12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오늘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요,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여야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검사 출신이시죠, 백혜련 최고위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이모저모를 뜯어보고 비틀어보는 4인 사색 정치토론, 김용남, 김재섭, 노영희, 조성주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인권기행,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와 떠나봅니다. 오늘은 소록도 작은 사슴들의 섬 두 번째 여행입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팟빵으로도 실시간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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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뉴스가 오늘 하루도 많이 쏟아졌는데요. 방금 전에도 속보가 들어오고요. 예, 네. 속보 하나 들어왔어요. 대장동 수사 관련 새로운 소식인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소식 나왔네요. 네, 김만배 씨가 어제 오전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자정 넘어까지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조금 전에 검찰이 이제 김 씨에 대해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5억 뇌물 수수에 대한 공여 혐의인 것으로 뇌물 보입니다. 공여. 네. 사실 당초 예상을 할 때는 김만배 씨가 어제 이제 자정까지 굉장히 좀 장시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검찰의 어떤 수사 방향에 맞춰 보자면 김만배 씨는 일종의 이제 공범이 되는 거라서, 네. 뭐 증거 인멸이나 혹은 뭐 말 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김만배 씨를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조금 더 자료를 보강하거나 해서 이제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다른 증인들까지 다 이제 조사를 마치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오늘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 중간 단계에서 검찰이 아마도 굉장히 고심이 좀 깊었던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5억 원 뇌물의 점 등에 대해서 법원에서 소명된 것으로 봐서 김 씨도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5억 원 중에서 4억 원은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장부가, 회계장부가 그렇죠. 네. 나왔고 운영비. 번호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수표였기 때문에 수표. 추적이 쉬웠죠. 근데 이게 5억이 그대로 어쨌든 지금 보도된 걸 보면 네. 그 5억이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뇌물을 공유한 거다, 이런 혐의로. 네, 검찰은 그걸 인정해서 영장을 청구했죠. 근데 돈은 정작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 그러면 뭐죠? 뇌물을 받았다가 회사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독특하게 구조가 좀 흘러갑니다. 네, 이거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더 지금 나온 기사만으로는 혐의가, 이게 이미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게 4억짜리 그 수표와 장부가 나오면서 이게 혐의가 이게 성립이 되나 하는. 이게 이제 사실 생각이 수사 들긴 초기부터 계속 우리 진행자님을 비롯해서 법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었던 거는, 네, 왜 이렇게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이 속도가 늦느냐라는 그렇죠. 거였습니다. 예, 검찰이 바로 이제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서 누구한테 갔는지를 빠르게 캐치를 해내야 그 뒤에 이 흘러간 돈의 성격이 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흘러나간 돈들이 어디로 흩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검찰이 캐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그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검찰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검찰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네. 추가로 더 소명해갖고 알아 해서 계좌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 추적은 빠르게 안 되고 있는데 영장은 좀 빠르게 나가는, 좀 이렇게 템포가 서로 안 맞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은 검찰에서 계속 기각하고 있는데, 사람은 유동규 구속했고 김만배 영장 청구했고, 이 사람도 선택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는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그리고 네. 이제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좀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뇌물의 증거라고 했었던 그 4억 원짜리 수표의 흐름이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던 그 녹취록에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그 문제를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네. 그러면 검찰 수사 자체가 굉장히 좀 부실한 기반 위에 서 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발 의혹의 그 관계자들 중 한 명이 제출한 이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증거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계좌 추적이 사실 객관적인 증거일 수 있고요. 근데 네, 그건 네. 나오지 않고 이제 녹취록에 이러이런 발언이 있다라는 보도가 되면 그에 대해 당사자는 뭐 사실과 다르다, 편집이 됐다 이런 식의 반박을 해요. 그럼 이제 현재로서 그거에 대한 재반박이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녹취록이 만약 그 네. 편집되거나 이랬으면은 완전성이나 조작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거로 못 써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증거 능력 인정이 안 될 수 안 있어요. 되는군요. 이 네.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좀 더 탄탄하게 하자면 사실은 원래 기존에 검찰이 했던 방식은 여기에 대해서 원본 파일을 확보하는 방식. 원본 파일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영학 회계사의 뭐 휴대폰을 포렌식을 한다든지 원본 파일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또 딱히 보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 씨 측에서는 원래 풀 녹취 내용을 다 들어보면 그 내용이 아닌데 정영학이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제출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사실 뭐 대장동 얘기 나온 김에 대장동 얘기 그냥 다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문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해서 첫 언급을 했어요. 검경 협력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죠. 네, 오늘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인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네. 그 지난 5일과 7일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청와대 입장이 나오긴 했는데 문 대통령의 직접 워딩이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민주당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중립성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진 면도 있는 것 같고 대장동 문제가 부동산 비리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가 이제 지난 LH 임직원 투기 사태로 좀 곤욕을 치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대장동 이슈가 그렇게 여론의 반감으로 확산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뭐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해석도 여러 측면에서 네.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지금 덧붙이자면 청와대가 사실은 10월 안에 민주당이 확정된 대선 후보와 청와대에서 면담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아마도 그 청와대 면담 전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대장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교통 정리를 좀 한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는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메시지다라는 게 정치권에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누구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경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분합니다.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 내용만 그대로 놓고 보자면 액면 그대로 문헌대로 보자면 검경 협력해 진실 규명해요. 일단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유동규 씨 핸드폰 관련해서 검찰은 창문이 열린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CCTV 확인해서 주석한 사람을 핸드폰 습득해간 사람을 찾아서 지금 입건해가지고 오늘 조사도 했습니다. 조사하고 네. 있죠. 그다음에 경찰에서 계좌 추적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는데 검찰에서 제대로 받아주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수사가 한편에서 보자면 굉장히 사람이 선택적이다. 그 남욱은 뭐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또 뭐 정영학이라든지 정민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찰 출신의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고문으로 쭉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냐. 그렇죠. 예. 경쟁을 각각의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경쟁을 하는 것이 한편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이 사건의 규모나 또는 이 신속성의 필요성, 신속한 수사가 하다라고 하는 점 11월 5일 그 야당 쪽 그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쪽 대선 후보가 나오기 그 선출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이거 가닥을 고발 사주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가닥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빠르게 협력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수사 기관들에 대한 질책, 특히 검찰에 대한 질책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조를 출입하고 있는 출입 기자들한테 이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 검찰이 이걸 수사를 빨리 해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려는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검찰 가족 제습기 감싸기 아니냐,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검사 이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특검 카드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네.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에 좀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형국이긴 합니다. 네. 네, 검찰이 자칫하면 여기에서 제대로 물증 없이 그냥 사실 정영학이나 정민용 씨의 녹취록이나 자술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범죄 행위를 한 피의자들은. 당사자들이고 이해 당사자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헨젤과 그레텔의 빵부스러기인데요. 그 빵부스러기가 인도하는 곳이 어디일지 검찰은 좀 면밀하게 계산하에서 네. 지금 이 진실 규명에 검경이 협력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나서지 않으면 또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검찰이 굉장히 명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말씀 하나 드리자면 네. 방금 전에 이제 JTBC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 남욱 변호사하고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방송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이제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조만간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귀국한다. 자, 네. 귀국한다라는 의미가 뭘까? 이게 뭐 여권 무효화 신청을 검찰에서 그 그렇죠. 외교부에 했어요. 네. 여권 무효화 신청은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는 피의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권 무효화를 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유병헌 씨, 이 보시면 유섬나 씨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들어온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 한 억지로 데리고 들어오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자기를 이 사건의 주범으로 다른 소위 과거에는 깐부였으나 지금은 적들로 돌아서 사람들이 본인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위기의식에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입국을. 자기 방어적으로 지금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을 때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익을 많이 봤다 이거 자체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도덕적인 분노의 대상이 될 수는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또 그런 얘기도 있네요. 그 정영학 회계사 여동생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그런데 특혜 분양받았다 대장동에서.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을 받아서 이제 분양한 아파트로요. 박영순 전 특검의 딸이 이제 분양을 받았었죠. 2019년에 그 정영학 회계사 여동생이 분양을 받았을 때는 7억 원이었고요. 현재 실거래가는 12억 5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 회계사는 이제 그 전에 가족의 명의로 성조 C&D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화천대유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개발 수익을 챙긴 의혹도 한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박영수, 최재경, 뭐 김홍일 뭐 이런 분들이 전직 검찰총장과 뭐 이런 분들이 중수부장 출신이고. 예,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2009년, 10년, 11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네. 대장동 개발에 민간 개발을 위해서 돈을 1,800억 가까이 빌렸던 그랬다가 이제 부실이 났던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또 쫙 다 돈과 사람이 만나는 지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저는 검찰과 경찰이 다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대장동 건에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했어요. 네,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요. 계획대로 본인은 경기도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치르겠다, 수감하겠다라고 했고요. 지사직 사퇴 시기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국감은 이제 다음 주죠. 18일과 20일에 각각 열릴 예정인데요. 이 후보는 이제 줄곧 이번 국감까지 치른 후에 지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이 후보에게 이제 빠른 지사직 사퇴를 권유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에서 뭐 줄곧 대장동 공세를 펼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청문회식으로 이제 국감을 몰고 갈 게 뻔하기 때문인데요. 고심 끝에 이 지사가 이제 대장동 사업의 구체적인 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해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내렸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일찍부터 이 지사의 국감
입감 전 사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비겁한 줄행랑이다. 일반 증인으로라도 부르겠다 압박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 지사가 정면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대적인 오보가 나왔습니다. 네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지사직 사퇴 사퇴다. 기자회견. 많은 매체들이 사퇴 기자회견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속보를 막 쐈는데 네. 사퇴하지 않는다가 나오는 바람에 전부 오보가 됐습니다. 아니 그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 왜 이렇게 급하셨대?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TV조선을 비롯해서 이제 보수 매체들이 중심이긴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유지하고 국정감사까지 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이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면 돌파하지 않고는 우회로가 없다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사직을 유지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 전망대로 하는 기자회견을 왜 긴급하게 했을까를 정무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낙연 후보 캠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그 선거 불복론 혹은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밀어버리고 결국 이제 굳히기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도부에서는 사퇴를 요청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 단독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식의 그림을 좀 잡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재명 지사를 스타일을 아는 사람은 이 양반은 한다. 네. 예상 가능했죠. 네. 국감 정면 돌파다. 사퇴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예. 스타일상. 그러니까 원래도 그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 지도부에서 송영길 대표가 아니, 빨리 걱정을 했죠. 빨리 정리하시고 후보에 집중해 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다. 아마 그 정면 돌파가 지나치게 거칠지 않을까를 아마 이제는 당에서 걱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의 국정감사에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제 강하게 부딪히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걱정을 좀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도 무효표 논쟁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낙연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서른 의원. 와, 굉장히 셉니다. 네, 뭐 설화를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던 서른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향후에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한 것인데요. 이 얘기를 이제 뭐 최소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나서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 라디오 출연자가 그 진행자가 이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느냐고 한 번 더 이제 물어봤지만 정정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 확고히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 의원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후보가 전과도 있고 스캔들도 있어서 뭐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사안들이 있는 게 객관적 사실이다. 또 원팀이 안 된 상태에서 본선에 나가면 진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다. 뭐 이런 말을 계속 했더라고요. 경선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건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여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요. 또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의 이심 점심 또 이심 송심이라고도 하죠. 그 관계 얘기를 하면서 서 의원이 또 송 대표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면서 책임론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른 의원의 발언, 인터뷰 발언 중에서 가장 네. 좀 주목을 받은 거는 사실 대장동 당사자 3인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네네. 네. 이 말은 약간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 대장동 당사자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어디부터 사람들을 어디까지예요? 의미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소위 그 땅 판 사람들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김은혜 의원하고 이제 이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도 대장동 당사자입니다. 예전에 대장동에서 살던 분들 그렇죠. 원주민 그분들도 말하자면. 당사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김만배 씨나 뭐 유동규 씨 같은 사람들만이 당사자가 아니고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낙연 캠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제 오늘 해가지고 다른 대선 후보들 네. 이제 정세균 후보나 김두관 후보나 이강재 후보까지 사퇴했던 다른 후보들이 다 이제 이낙연 캠프를 향해서 승복을 지금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 고마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선배 고마하십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힘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론 조성을 좀 하려고 시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 신장개업에서 그 김성환 원내 수석부 대표가 미스터 쓱이신데요. 쓱 하고 뭔가 하나씩 정보를 주세요. 수요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오영훈 의원도 그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수석 대변인도 최고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 최고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은 한번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끝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서른 선대위원장 말씀으로는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세요. 법으로 끌고 가겠다고도 얘기하니까요. 예,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당무위원회로 가야 된다. 근데 오영훈 수석은 분명히 당무위원회가 이 당원 당규 해석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하면 된다. 네. 김성환 의원이 최고위원회 수요일 날 한다. 아, 그러면 수요일 날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서른 의원 인터뷰는 글쎄요. 당무위원회 또 법적인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 이런 것까지를 전부 다 열어놓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서른 의원하고 홍영표 의원이 가장 캠프 내에서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두 분이 선대위원장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 네.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은 거의 지금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낙연 후보 본인도 공식적인 입장을 그 이후에 이제 밝힌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정리할 사람은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선대위원장님 두 분이서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해도 이거 제대로 정리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발언을 이렇게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하셨다면 결과적으로 최고위원회 끝난 다음에 저는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 최고위원회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인다는 이유를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게 이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민주당의 파국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집권 여당이 이 정치적 태도를 안정감 있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내일 최고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는 그 후보가 직접 국민들 앞에서 어느 쪽으로든 명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송영길 대표도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 이낙연 후보가 지지자들 마음을 달래고 있는 거고 곧 입장을 밝히고 승복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그러기를 그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관군 합동위원 4명이 군 급식 개선 대책에 반발을 해서 사퇴를 했어요. 그 군에 지금 뭐 부실 급식, 그다음에 여성 군인의 인권, 뭐 그다음에 군내 인권 뭐 등등등 해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민간 쪽 의원들이 각 분과마다 지금 계속 사퇴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사퇴 규모가 위원들이 총 80명이었는데 네. 20명이 지금 사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부에 문제가 단단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번에 4명이 그러니까 오늘 사퇴를 한 거는 사실 국방부가 이 부실급식 관련해서 내는 입장들이 너무 이제 부실하다. 결국에 또 책임 회피를 한다. 이런 문제 제기로 이제 사퇴를 한 건데요. 네. 식재료 조달 문제를 자꾸 경쟁이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퇴한 의원들에 따르면 이 계획대로면 군대 급식이 대기업의 식재료 납품 업체가 이제 다 잠식하게 될 거라면서 우려를 표한 거고요. 또 그러면서 국방부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서 공공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식단의 운영 책임도 군단급에서 개별 사단급 부대장 책임으로 변경하기로 이렇게 국방부가 되면 결정을 규모의 했대요. 경제가 없어져서 네. 바잉 파워가 그렇죠. 사라져요. 앞뒤가 예. 안 맞는 안 지금 맞죠. 조치를 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네. 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군단급에서 사단급으로 책임 주체를 나눈다든지 내린다든지 혹은 이제 조달 경쟁을 붙인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 봤을 때는 국방부가 혹은 이제 상위 직급자들이 책임 소재에서 최대한 빠지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들의 어떤 급양 문제를 지휘관들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이걸 책임지겠다라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아마 이제 위원들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막 사퇴하는 거는 의견의 충돌이 문제가 아니라 의견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소통이 아예 잘 안 됐다라는 것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정의당 대선 후보 결선 투표 결과 심상정 의원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네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 이제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대표의 굉장히 박빙으로 이어져 온 선거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심상정 후보가 51.12%를 얻었고요. 이정미 전 대표가 48.88%를 얻어서 간발의 차로 이제 심상정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264표 차였고요. 지난 4파전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이제 모두 과반 득표 실패해서 오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네 번째 대선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포스터 붙인 거 실제로 이제 투표까지 이른 거는 지금까지 한 번이었습니다. 한 번. 2017년 한 번이었습니다. 요거는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수처 첫 국정감사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수처 국감에서는 현재 공수처가 수사력 집중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제보 사주 의혹이 쟁점입니다.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백 최고위원님께서는 안행위 네, 행안이요. 참 여기 자꾸 행정안이 안행위 행안이 네. 자꾸 바뀌어가지고 안행위 계시죠. 예. 그래서 법사위 국감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켜보셨을 텐데 오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들으신 바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법사위 공수처 국감. 저도 이제 행안위 국감 중이라서 중간중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네네. 야당의 질의 포인트는 이제 우리 당의 후보로서 이재명 지사 결정됐기 때문에 공격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계속 수사라는 식의 그 공격에 집중이 됐던 것 같고요. 특별한 눈에 띄는 새로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오늘 주로 이야기가 좀 됐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제 네.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조성은 녹취 파일이 제출이 됐고 포렌식이 됐다고 하고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해라.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 테니 대검에 제출해라.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된다. 나는 쏙 빠져야 된다. 어떤 언론에서는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킨 거로 볼 테니까 또는 어떤 언론에서는 검찰이 시킨 게 되니까 나는 쏙 빠져야 된다. 이런 핵심적인 워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예근하면 이게 그 내용들이 고발 사주를 누군가가 기획했고 그 실행 계획을 디테일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가 좀 지적을 한다고 해주세요. 하면요. 예. 남부지검이 아니라 대검에 제출하라. 이 말은요. 네. 당시에 이제 2000년 초에 검찰 인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 윤석열 검사들이 있는 곳 그것을 파악해보겠다. 이런 이제 함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 대검 공공수사부에 전화해 놓겠다. 네. 이 표현은 신속한 접수와 배당에 신경 쓰겠다. 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된다. 윤석열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당 지도부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처럼 하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단지 수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양새를 보이겠다. 검찰이 이제 자의적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밀려서 네. 고발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밀려서 수사하는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발언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의도성을 갖고 있는 그런 통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이거를 많이 묻거든요. 네. 우리가 누구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 내용 취지로 한다면 일단 작게는요. 네. 일단 이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 의원 그리고 정점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직접적인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로 봤을 때는 작게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크게 본다고 한다면 검찰과 국민의힘
그것이 우리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윤 전 총장이나 손 전 정책관 등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그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네. 핵심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그 다른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었던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조직적으로 행해졌느냐, 윤 전 총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윤 전 총장과의 관계는 잘 안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들 예측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사정보정책관의 이치라는 것이요, 총장 직속 기구이고, 그동안의 그 운영상의 그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 고발 사주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정말 현직 검사로서 이런 고발장을 그때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전달을 하고 고발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건 본인 스스로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네네.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말살시킬 수 있는 이런 행동인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말씀하시죠. 예, 과잉 충성 윤 총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과잉 충성한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과잉 충성이라는 게 검찰 조직 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검사들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는 그 밑에 검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상으로도 보면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압수수색도 실제로 2명의 검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손준성 검사의 개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네. 그리고 그 장모의 그 비호 문건이 또 생산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두 종류가 생산된 게 지금까지 네. 보도가 됐죠. 예. 그것까지 연관지어서 본다면 그 문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 일가의 그런 범죄에 대한 비호하기 위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고발장 4월 3일하고 4월 8일 날 손준성 보냄으로부터 김웅 의원이 받은 고발장에 보면 하나는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건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피해자가 그 장모 그 윤 총장의 장모 김건희 씨 그다음에 한동훈 네. 예 검사장 요렇게가 셋이 피해자로 적시된 건이 하나의 고발장이 있는데 요거는 뭐 정식으로 그 검찰에 고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강욱 의원 건만 네. 고발이 되고 당시에 이제 한동욱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손준성 세 사람이 굉장히 카톡을 열심히 그 SNS를 열심히 했다. 그 3월 31일부터 4월 3일, 4월 8일 요 어간에 그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범위가 그 당시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뭐 부산 고검에 가 있긴 했지만 한동훈까지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 아니냐 수사 대상이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수사정보정책관실만 수사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사이에 통화 내용이나 카톡 그 횟수 그리고 김건희하고도 한동훈 사이에 상당한 그 카톡이 오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뭐 안부를 묻기 위해서 할 때는 저희가 한두 마디면 끝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횟수로 오갔다는 거는 뭔가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고발장의 내용에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 A 사건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모종의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사는 당연히 그 부분에 집중돼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곧 뭐 소환할 것 같은
취지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김건희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권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그 뭐 수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오늘 국감에서 관련해서 무슨 수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얘기된 바는 없나요? 네,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그런 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 수 있고, 네네. 공수처장의 입장에서도 그걸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수사의 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뭐 혹시 네네. 소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감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그 수사의 순서상으로 볼 때도 일단은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부터 조사한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동훈 검사장이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좀 소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늦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관련자들이 2명인가 3명이 이미 구속이 됐어요. 한 명 도망갔고요. 네. 그 구속이 됐고 지금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 조사 차례거든요. 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죠. 예. 받을 타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의 또 결과도 또 이 고발사주 사건 조사할 때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좀 늦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국감 보니까요. 소위 박지원 국정원장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보사주 의혹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야말로 이 고발사주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네. 어떤 증거도 없는 거군요. 단지 조성은 씨가 그 즈음에 국정원장을 만났다. 이 사실만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당당하게 사실 조성은 씨 같은 경우도 페북에 올렸잖아요. 그거를 네, 만났다는 거를. 만약에 이런 지금 고발 제보 사주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는. 그리고 뭐 또 그 제3의 인물설까지 홍준표 후보 측에 뭐 있는 인물이 같이 했다 뭐 이런 또 보도도 그랬었죠. 있었지만 같이 거기서 그 자리에 같이 네.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네. 게 얘기가 됐고요. 예. 네,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전혀 설 찌라시 뭐 이런 식의 것들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수처에서 지금 뭐 입건은 했지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입건은 된 건데요. 네. 실제적으로는 사실 조사하는 각하사안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각하사안이다. 자, 네. 우리 최고위원이시기도 하고 행안위에 계시기도 하니까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일과 20일, 18일 날이 행안위 경기도청 국감이죠. 여기 이재명 지사가 오늘 오후에 나 국감 받겠다, 나가겠다, 출석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8일 국감. 사실은 어제 송영길 대표가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으로 경기도지사 측을 사퇴하고 네.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래도 당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이재명 지사다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당당하게 이제 국감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벼르고 있겠죠.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그 대장동과 관련한 여러 얘기가 오고 할 텐데 이재명 지사가 오늘 이제 입장 표명을 하면서도 그 조목조목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경과에 대해서 말했고요. 그 행안위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더 명쾌하게 대답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소회장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셨고요. 자, 최고위원이시니까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나 어제 저희 신장개업에서 인터뷰해 주셨던 김성환 원내 수석부대표나 이런 분들은 결국은 당무위원회에서 유권에서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회가 소위 무효표 처리 관련해서 내일 수요일 날 회의를 하게 되면 이게 정리가 될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서른 의원 그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이신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수긍을 하실 것 같지 않은
취지의 발언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리가 됩니까? 지금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가 방금 문자로 왔던데요. 아, 예. 내일 1시 반에 당무위원회가 열린다는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아, 당무위원회가 결국은 열리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무위원회가 어쨌든 열린다는 문자가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무위원회는 내일 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열릴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래는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네.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당무위원회가 내일 열리기 때문에 네.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서른 의원님은 그랬지만 그건 개인의 좀 의견이고요. 전체 이낙연 캠프의 입장도 이것은 불복은 아니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내일 이제 당무위원회까지 거치고 난다면 원팀으로 가는 기조가 안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최고위원회를 하고 오후에 당무위원회를 하는 이런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고위원회 없이 바로 당무위원회로 안건이 최고위원회는 선정이 되나요? 매주 수요일 날 예. 원래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는 열게 되겠죠. 네. 이번에 근데 어쨌든 당무위원회도 지금 1시 반에 열린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네네네. 두 가지가 다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당무위원회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요. 이제 예. 뭐 상임위원장님들, 그다음 시도당 위원장님들, 각종 전국 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러니까 50여 분. 예, 꽤 인원이 되더라고요. 네. 예. 이상합니다. 네. 결국은 이전 대표 측이 당무위 소집 요구에 응해서 고용진 당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하셨네요. 유권 해석을 받는 절차를 당무위원회에서 할 것이다라고 조금 전에 뉴스로 네. 지금 막 보도가 됐습니다. 예, 사실 인터뷰 중에 이런 뉴스가 왔네요. 직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이 당원 단계 해석할 건가 정리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터미널. 톰 행크스 주연의 2004년 개봉작입니다. 가상의 동유럽 국가 크라코지아에서 온 빅터 나보스키는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고향인 크라코지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내전에 돌입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무국적자가 돼서 뉴욕에 들어갈 수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보스키는 JFK 공항에 머무르게 되는데 순박한 크라코지아 남자의 순환기가 영화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흥행과 비평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46번 게이트.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씨 가족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0월 11일까지 287일을 46번 게이트 앞에 머물렀습니다. 루렌도 씨 가족은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당국이 판단하는 바람에 바로 콩고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택시를 몰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은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씨는 송환되는 즉시 체포당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콩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되돌아갈 수도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 이때 이들 가족의 손을 잡아준 사람들은 이상현 변호사 등 난민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변호사들과 시민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지나는 많은 한국 시민들은 5살, 7살, 9살 아이들 등 루렌도 씨 가족 6명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둘씩 전달했습니다. 루렌도 씨 가족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한 지 3년 가까이 지난 금요일인 10월 8일 드디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에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상상인 줄만 알았던 영화 터미널. 이 영화의 획미는 터미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연대와 우애였습니다. 루렌도 가족이 지난 3년여의 삶을 공항 터미널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역시 한국 시민이 보여준 연대와 우애였습니다. 우리는 또 이만큼 따뜻하고 깊어졌구나 라고 생각해보는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4인4색 정치 토론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7시에 그 본인이 뭐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거 왜안 먼저 해야지? 했습니다. 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했어요. 바람직하네요. 예, 그래요?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아니 뭔가 분위기가 딴 때는 이제 혼자 있을 때 하니까 혼자 이렇게 감상에도 빠지고 하는데 네 분 있는 데서 혼자 분위기 잡고 딱 하고 나면 약간 뻘쭘하죠? 쎄한 느낌. 약간 민망한 느낌이 들어요. 서로 시간에 그래서 빨리 하고 예.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그게 정식 명칭이. 예. 자, 양김 노조 네 분 모시고요. 오늘도 뭐 뉴스가 하도 쏟아져서 뭐 당연히 이재명 긴급 기자회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막 몇 군데 소위 보수 언론에서 뭔가 바라고 있었나 봐. 오보를 막겠어요. 사퇴 선언. 도지사 사퇴 선언. 근데 조금만 한 5분만 기다렸으면 나 사퇴 안 하고 국감 나갑니다. 이거였거든요. 자,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예. 안철수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알았대요. 사퇴 안 할 것을. 그래서 왜 알았냐 그랬더니 국감과 이 경기도 지사라고 하는 그 자리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만 경기도에서 주요 정부가 세워 나가서 본인을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라는 직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예. 경기도에서 이 지사를 공격할 만한 정보들이 바깥으로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 그래서 안 나온다. 그래서 지사직을 그렇게 쉽게 그만두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해가 가세요? 너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얼굴인데. 김용남입니다. 네. 저도 사퇴 안 할 거라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국감을 앞두고 사퇴하면 뭔가 챙기는 게 있어서 그만두는구나. 국감장 나오기 싫어서. 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전국에 관심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원맨 쇼를 할 수도 있어요. 스팟라이트를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선거를 앞둔 후보가 그런 자리를 왜 마다해요. 네, 네.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서 잘만 하면 더 뜰 수 있거든요. 네. 아니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딱 그랬어요. 네. 그때 막 그 조국 후보에 대한 이런저런 비리 의혹이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네, 네. 정작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헛발질들을 많이 하니까 네. 열기가 오히려 그때 일시적으로 식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8일, 19일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 네. 그리고 그 어떤 증거나 이런 걸 잘 제시하고 이재명 후보의 궤변을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박살내느냐, 이게 관건이죠. 근데 실력 없는 사람들이 버벅거리기 시작하면 답이 이재명 안 후보가 나온다. 이기는 거예요. 벌써 답도 듣기 전에 궤변이라고 일단 찍어놓고 김재선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아침까지 송영길 대표가 네. 아 지사직 이제 좀 내려놓으시죠라고 얘기했던 거는 약속 대련입니까? 아니면 송 대표의 의견과 달리 이재명 지사가 본인 스타일대로 밀어붙인 겁니까? 송 대표가 캥기는 게 있으시니까 일단 저 이재명 후보를 네, 국감장 나가지 마시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네.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굴뚝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안 나가고 싶은 게 국정감사에. 물론 가서 전화위복이 돼서 네.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저는 사실 이게 마지못해 국정감사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2달 전이었나요? 한 2달쯤 된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지사 찬스 쓴다고 국민의힘에서 엄청 뭐라고 많이 했었죠. 그랬죠. 당시 보면 뭐 경기연구원에서 왜 기본소득 논의를 하냐. 이게 네. 경기도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조여가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후보랑 도지사랑 선택하라고 그러면 나는 난 도지사 당연히 하겠다 도지사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던져놓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그 도지사 업무의 마지막 대미가 국정감사잖아요. 네. 이번에 그 이상의 업무를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네. 사실상 도지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피날레가 국정감사인데 여기서 이걸 빼버린다? 그럼 본인이 이야기하셨던 내용도 그렇고 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도망가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마음은 안 나오고 싶은 게 굴뚝 같겠지만은 뭐 나가서 그래도 좀 돌파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퇴하지 않고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조성수 대표님, 국감에 응한 게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당장 도움이 된다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 예.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원래 그런 입장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사실상 물론 이제 내일 뭐 좀 이따 다루겠지만 내일 오전에 뭐 당무인지 최고인지를 오후에 당무위원회입니다. 예. 뭐 지나봐야겠지만 사실상 어쨌든 경선에서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되자마자 사실은 지도부랑 의견 조율 없이 여당 지도부가 국감 조기 사퇴론을 얘기했다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후보가 된 사람한테 의견 조율 없이 그냥 대표가 얘기했다? 이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럼 약속 대련이다? 저는 사실은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약속 대련이지만 저는 약간 혼선으로 느껴져요. 혼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의견 조율하고 안 나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뭔가 저는 밤중에 뭔가 기류가 바뀐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송영길 지금 여당 대표의 체면이 구겨진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국감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그 이재명 지사한테 역전의 기회가 될 거냐는 저는 조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만만치 않게 지금 야당들도 벼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오늘도 뭐 다루겠지만 김만배 뭐 이분도 그렇고 하루하루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국감 때까지 지금 아직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더 축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조금 쉽게 국감을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그거는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말씀대로 야당 의원들이 잘했을 때 네. 그렇지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 입장이에요. 상당히 저는 믿어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하고 계세요. 실력을. 네, 자,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나간다고 한 게 잘한 일이고 네. 지금 현재 나간다고 해야 된다고 지금 봐요. 네.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 쌀데기 없는 주변에서의 그분을 흔들어대는 네, 그런 네. 것들만 계속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상대방 질문이나 상대방이 헛발질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내가 파이터다. 당신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 그다음에 나는 정말 투사로서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러면 네. 비겁하게 뭐 뒤를 숨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이재명 이분이 스타일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러면서 많은 분이 오해를 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 세력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인을 둘러싼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했다. 네. 그다음에 바깥에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것의 모양을 되게 변질시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국감 나가서 스타가 되는 거죠. 직접 본인이. 그럼요. 본인이 뛰어야죠. 그리고 저는 송영길 대표가 뭐 이제 지사직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했다는 그 부분 관련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제 그거는 우리 당 차원에서 당신이 당에 우리 그 후보 한 명뿐인 유일 후보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당신을 보호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네네. 지금 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아까 뭐 조 대표 말한 것처럼 송영길 대표가 좀 약간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볼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고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면 승부하는 모습이 바로 이재명답다. 네. 이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청와대가요. 이 지사 이 후보 이제 뭐 지사이자 후보이긴 한데 기자회견 있기 30분 전에 청와대가 박경미 대변인 통해서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렇죠.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 검경이 협력해서 수사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용남 전 의원님. 특별히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네. 오히려 청와대에서 이런 언급이 지금 특히 검찰 수사가 대단히 지지부진하고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그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오히려 청와대에서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더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일종의 그냥 말로 잠재우려고 하는 시도 아닌가. 대통령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모양새를 만들어주면서 특검 요구를 좀 잠재우기 위한
그런 행동 아닌가 싶어요. 뭐 별다른 의미는 없어 별다른 보이는데요.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검찰이 왜 돈의 흐름을 빨리빨리 안 쫓아가냐. 경찰이 오히려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을 해도 검찰에서 잘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경찰 쪽 얘기는.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전직 검찰 고위 관료들이 쭈르륵 나오려고 하니까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주춤주춤 제 식구 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주춤주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썰. 하나는 뭐 김용남 전 의원님이나 우리 김재섭 우리 이 당협위원장님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안 하는 게 아니냐라는 썰. 이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어느 쪽일까요? 글쎄요. 지금 뭐 병풍처럼 지금 막아놓은 사람들이 다 검찰 라인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김만배 씨가 잘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네. 검찰 라인이 꼭 뭐 하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이 뭐 왜 압수수색을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압수수색 안 한 이유는. 근데 압수수색해서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 정리가 이미 다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를 건드려서 물어서 어떻게 끄집어낼까에 대해서 확신이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남욱을 사실은 찾으러 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남욱 씨가 그리고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온다고 오늘 예. JTBC에서 예. 인터뷰 했답니다. 오기로 했어요. 온다고.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변호사도 어느 쪽에 좀 요청을 해놨어요. 아 벌써 파악이. 예. 예. 노 변호사님이 변호인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네. 와서 많이 밝혀질 게 많아요. 지금 네. 남욱이는 유동규하고 김만배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남욱에게 밀어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좀 뭔가 질서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렇죠. 좀 본인이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좀 궁지에 몰렸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에 좀 정리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 당당하다 잘못한 거 없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들어와서 내가 할 게 많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리 뜨기 되게 어렵습니다. 자리 딱 뜨면 바로 손가락질하면서 그럼요. 지금 네. 남욱 변호사가 지금 그런 거래요. 한국에 없으니까 다 남욱한테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겠다 이런 태도네요. 자, 지금 검찰 조성주 네. 대표님, 지금 검찰이나 경찰의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네. 뭐 지금 어떻게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약간 제가 볼 때도 경찰하고 검찰이 적어도 이제 최근까지는 썩 손발이 잘 맞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뭐 검찰도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도 좀 느린 것 같고 물론 이제 노 변호사님 말대로 어디를 쳐서 뭐를 실익이 있을 거냐 이 부분은 뭐 저도 좀 동감하는 바가 있는데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성남시청 같은 데도 그렇고 여러 군데 압수수색할 곳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만 그물처럼 쳐도 되는데 생각보다 좀 놓치는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 김만배 이분 관련돼서도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지금 네. 물론 이제 영장이 오늘 나와서 그죠 영장이 나온 거죠. 오늘 청구를 한 거죠. 검찰에서 청구를 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지금 이제 청구가 된 건데 저는 이것도 좀 느린 것 같고 그렇다고 경찰도 이제 매번 지적됐잖아요. 금융 관련된 정보들을 파악한 지 꽤 됐는데 수사에 직접 막 움직인 거는 조금 느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검찰하고 경찰이 약간 서로 손발이 안 맞고 있다.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 과정 검찰 개혁하면서 아직도 이제 지금 체제가 이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걸 좀 반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김용남입니다. 네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가 대단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느려요. 오늘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네. 적어도 일주일 전쯤 청구가 됐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지난주 토요일 날 유동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고 사실은 그 다음 날이나 적어도 다다음 날쯤은 소환해 갖고 바로 영장을 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뇌물을 준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을 안 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근데 늦었단 말이에요. 계속 늦췄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또 이상한 건 있어요. 오늘 영장 청구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걸 보자면 그 유동규 씨가 받았던 5억 그걸에 대해서 뇌물을 공여한 걸로 해서 영장이 쳐졌는데 그거는 남욱 변호사 남은 거라니까. 그 사무실에서 장부가 나왔어. 계좌 4억
3억. 4억이 나왔어요. 4억이 계좌번호까지 해가지고 이게 사유가 되나 하는 이게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거 무슨 물증이나 이런 거 제대로 갖고 있나 하는 걱정도 드는 거예요. 여튼 돈 건네가는 그 지난 유동규 씨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또 현금이 오고 가는 사진도 있거든요. 8억 3천만 원 정도 오고 가는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리가 아주 썩 잘 돼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증거가 없진 않아요. 차고 넘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수사 의지가 없어요. 이게 의지가 없다? 무슨 검찰 고위직이 연루됐을까 봐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그렇게 충성심이나 의리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에요. 그만둔 사람들을 상대로. 검찰 출신이.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 때도 보면 쫓아가서 누가 나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네. 이게 특히 집권 세력의 핵심부 누가 나올까 봐 겁이 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되게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사를. 네. 그 정영학 녹취록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 이거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나 이렇게 가면 증거 능력 인정받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다 뭐 이렇게 편집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자술서나 녹취록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이 말 그대로 김재섭 위원장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플리바게닝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각자들이 이제 뭐 너무 각자 도생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막 다 까는 거 아닙니까? 플리바게닝. 근데 각자 도생은 맞는 것 같아요. 각자 도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일 거고 그 가운데서 사실 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정말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미처 못 드리는 것도 있었는데 검찰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검찰 고위직 내지는 전직 검찰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특검을 주장할 때도 특별검사 말고 특임검사라도 좀 일부 좀 조정을 해서 특임검사라도 좀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묵살했었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말씀은 사실 특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엄중히 뭐 지켜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수사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실제로 문 대통령이 보시기에도 수사가 이게 법조인이시잖아요. 너무 이상한 게 많거든요. 지금 검찰보다 언론이 훨씬 빠르잖아요. 언론이 먼저 수사 이만큼 취재가 되면 그 다음에 검찰 수사가 이만큼 따라가는 것 같고. 이게 큰 사건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차이가 그러니까 너무 뻔하게 안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김만배 구속 수사 안 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 안 하고 누가 봐도 다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는 저는 점에서 그런 이벤트도 이벤트인데 왜 이렇게 돈 계좌 추적을 안 하는지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도 그게 웃긴 거예요. 안 되니까요. 돈이 계좌 추적하면은 국민의힘 쪽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와도 된다니까요. 저는 진짜 나와도 된다니까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나와봤자 그건 부스럭이에요. 부스럭이다. 정말 큰 돈은 그쪽이 아니고 딴 데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딴 데로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그분한테 가셨겠죠. 아니 그 사실 뭐 계좌 추적 얘기하고 하지만은 지금 현금 뽑아서 현금 돌아간 걸 보는데 뭐 계좌만 보고 나서 뭐 계좌에 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도 아니고 지금 현금 돌아간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다 손 놓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든다니까요. 지금. 네. 자 대장동 이야기는 뭐 해도 계속 나오는데 남욱 변호사의 오늘 인터뷰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곧 들어온다니까 또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다는 고급 정보를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셔서 어쨌든 본인은 아니시라는 거죠? 저는 아닙니다. 해주고 싶지도 않죠? 해주고 싶어요. 네, 해주고 싶어요. 네네. 선임료를 세게 안 불렀군요. 자, 어쨌든 물증과 인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요. 민주당 대선 그다음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일 오전에 최고위원회 하고요. 오후에 1시 반에 당무위원회 소집을 해서 당원 당규 해석하겠다. 그래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그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소위 지도부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매듭을 지어야죠. 내일 정리되겠습니까? 김용남 전 의원님. 자, 바라는 바. 아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나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측에 섰던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로 종지부를 짓고자 하겠죠. 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옥중 출마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걸 놔둘 거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실제로 그 공천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에서 추천서. 네. 당에서 발행하는 선관위에다 추천서잖아요. 갖다 그 낼 거. 공천장이라는 게. 근데 예. 그게 선관위에 정식으로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사실 당에서 취소할 수 있거든요. 예비 후보 공천장 등록하기 전에는. 줬다가도. 예,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 당선자는 내일 정리가 뭐 공식적으로는 됐지만 어쨌든 매듭이 지어져야 그 다음에 뭐 교체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불확정 상태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는 너무 사실은 리스크가 크죠. 당도 그렇고. 예, 조성주. 예, 조성주입니다. 예, 근데 예, 불확정 대표님. 상태로 계속 가면은 당의 리스크도 너무 크고 양쪽에 그러니까 이 지사 이 후보 쪽이나 둘 다 이시군요. 이 후보 쪽이나 이 후보 쪽이나. 그러니까 둘 다 너무 리스크가 커져서 나중에는 정말 이게 뭐 되돌이킬 수 없는 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당 자체가 뭐 내일은 어쨌든 일단은 뭐 뭐랄까 잠정 결론이라고 혹자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진짜 그건 뭐 하늘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맡겨두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네. 그 내일 정리가 됐을 때 사실 걱정은 오늘 그 서른 선대위원장 괜히 세게 얘기하시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내일 당무위원회에서 정리해도 그거를 받아들일까? 어떨 것 같습니까? 김재섭 위원장이? 일단은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계속 정치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긴 하죠.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게 그 물론 후보는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결정된 이후에도 사실 흔들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단협 사건이라든지 결국 이제 후보를 교체하고자 했었던 시도들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그 성공 실패를 여부를 떠나서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최종 선거까지는 열려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옥중 출마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후보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당원 그 이제 민주당 후보자 선출 규정 같은 것도 사실 해석의 여지가 좀 있잖아요. 이걸 뒤집기는 정치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네. 그 빈틈을 가지고 계속 사실 주장들은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낙연 네. 후보 입장에서는 그 원팀 가능성은 거의 지금 사실상 뭐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두 분의 고사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내가 같습니다. 보기에 희망 사항들이 이렇게 아니 강력하게 원팀 표현되는 것 가능성은 진짜 같은데. 없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네. 사실상 어제 경선 불복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경선 불복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내일까지 좀 보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네. 내일까지 일단은 보고 이제 일단은- 만약에 내일도 수용을 안 하면 이제 예, 조성주 불복이란- 대표세요. 예, 네. 만약에 내일까지 보고 내일도 수용을 안 하면 저는 일종의 경선 불복이다 이건 정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뭐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오늘까지는 좀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니 서른 의원이 이제 구속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실 그분은 워낙 그러니까 뭐 세게 그렇긴 한데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선 불복을 시사를 했는데 예, 아니, 김재섭 도봉갑 네, 위원장님. 김재섭입니다. 예. 경선 불복이라고 하는 정말 최대의 정치적 맞으면 배팅을 하신 건데 아이, 원팀이라고 참요. 하는 것은 사실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 정도의 큰 파급력이 있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나 원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눈이 반짝반짝하십니다. 지금 얘기하시면서. 아니 기본적으로 노영희 이 여사님.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건 이낙연 후보예요. 예, 지금 맞습니다. 홍영표 의원하고 서른 의원이 지금 계속 세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낙연 후보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고 지금 득실 계산을 따져본다는 거고 본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정말로 만약에 민주당이 뭐 패배를 한다거나 뭐 영향을 미쳤다,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그 책임은 본인이 감당을 못해요. 근데 네. 지금 뭐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김재섭 위원은 뭐 옥중 뭐 아까 옥중 뭐 옥중 출마?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너무 많이 나간 거고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후보도 매우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낙연 후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일 뭐 당무위원회 혹은 뭐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할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서른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죠. 사실은 뭐 가처분도 하고 뭐 법률적으로도 뭘 해보겠다 네, 했죠.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네. 당헌 당규 관련돼서 뭔가 당에서 활동하고 결정 내린 것을 법원이 터치하거나 그거를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른 의원은 이제 본인이
이낙연 후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본인이 대신 말을 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있다고 저는 보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내일 정리가 될 거다. 그리고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저는 네. 그 생각이 있어요. 예, 김재섭 김재섭입니다. 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사실 원팀을 해서 얻어질 정치적 실익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정도지. 사실 마지막 정치적 명예잖아요. 아유, 오늘 왜 아니, 이렇게. 왜냐면 그다음 정치적 스텝을 지금 국회의원도 사퇴하시고 당대표 하시고 총리까지 다 하시고 사실 대통령의 혼신의 힘을 다 다하셔야 되는데 예. 이제 뒤를 바라보자면 사실 여기에 저는 올인하는 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요? 정치적으로 조금 더 맞다고 보거든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데 물론 제 바람도 좀 있습니다. 제 바람이 좀 있어요. 아니 이낙연 후보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캠프에 있는 의원들은요 같이 다 그만둬야 그렇죠. 된다는 그러면 얘기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순장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순장하지.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그 다음에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순장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저의 바람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개인 바람이 너무 세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야권 대선 경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였었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첫 토론, 광주 토론. 광주 첫 토론. 어제였죠. 어제요. 예. 저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 이렇게 주도권 토론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유승민의 변신? 적극적으로 바뀌기로 했대요. 그동안에 너무 이미지가 예. 조용하고 너무 이렇게 존재감 없는 식으로 나가서 이제는 좀 이미지 바꿔보겠다. 네네. 그래서 그 타겟으로 윤석열 총장을 지금 삼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는 유승민의 태도가 그렇게 바뀐 게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거다.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지. 왜 무속신앙 뭐 이런 얘기 왜 자꾸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유승민 후보의 이 변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성주 대표님. 저는 뭐 좋게 보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건 이제 개인의 선호도가 작동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그래도 이 여러 가지 이제 요즘 정치의 말이 되게 세졌잖아요. 네. 거칠어지고 그렇게 된 지 꽤 됐죠. 몇 년 됐는데 네네. 저는 이게 이제 한국 정치가 이제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정책 관련된 얘기들이나 말이 좀 그분도 좀 세지긴 했지만 덜 세진 분이 저는 지금 야권에선 유승민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가장 그 정반대에 있는 스타일이 이제 홍준표 후보겠죠. 예를 들면.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어떤 야권 제가 바라보는 야당들의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유승민 후보 같은 스타일의 말과 어떤 정책이나 이런 얘기를 해주는 후보가 한 명쯤 계시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변신하셔가지고 조금 좋은 걸까? 그게 과연 국민의힘에게도 과연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유승민 후보는 그게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검증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공세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되셨더라고요. 그 경쟁에서 2등, 3등 하는 후보가 1등 후보에게 공격을 집중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근데 그걸 떠나서 네. 지금 4명으로 추려진 이후에 네. 은근히 이 합종 연횡이 이루어졌어요. 대략 보입니다. 사실은 예. 홍유 연합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연합이 있는 거고, 네. 또 윤원 연합이 있는 거예요. 네. 윤석열, 원희룡 예, 연합. 원희룡 후보는 굉장히 부정하겠지만 그래 보입니다, 사실. 아니 그렇게 비춰지죠. 그러니까 예. 은근히 이게 이제 편이 갈린 거예요. 네. 4명이 각자 도생보다는 2대 2의 네. 싸움이 시작된 거죠. 네. 이게 뭐 왜 그렇게 됐느냐? 네. 그거는 뭐 각자의 이해관계가 하도 복잡하니까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 당권 분리설 이게 이 윤원 연합의 근본 목표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요. 아이 뭐 그런 깊은 뜻을 저희 같은 그 미관 말직이 알 수는 없고요. 그냥 뭐 깊은 뜻이 있으겠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미래가 기대된다. 뭐 이런 멘트가 또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뭐 원희룡 후보도 주로 공격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을 갖고 공격을 주로 많이 하고 네. 이제는 당내 여타 후보에 대한 공격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이게 합종 연행은 참 수천 년 전부터
정치에 있어서 늘 있어 왔던 일이죠. 정치의 매력이죠. 뭐. 네. 우리 김재섭 위원님 네. 그 캠프 어디 안 가십니까? 이제 4개까지 추려졌는데. 저는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면 당원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도울 생각입니다. 농공 행상에서 이게 잘 안 될 텐데 그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예. 이번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유승민 후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대충 이제 보면은 이제 유승민 후보한테서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이제 정책에는 강하지만 왜 인지도가 안 오르냐, 네. 왜 지지도가 안 오르냐, 사실 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부쩍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을 계속 높이는 그 상황 속에서 유독 요새 유승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언급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지지율도 있어요. 많이 올라가고 뭐 검색량도 좀 늘어가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유승민이 가지는 정책적 역량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네.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 네.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때려서 지지도를 높인 이후에 한 50%에 해당하는 여론조사에서 중도표를 가지고 오게 되면 네.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사실 이제 4인 4색 우리도 4인 4색이지만 지금 국민의힘 후보 4인 4색도 그 조합이 되게 재밌고 저는 보면서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뭐 1등 후보로서 뭐 메시지들이 나가고 있고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뭐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 각각 좀 재밌는 메시지를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토론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저도 그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합종 연행이 좀 보이고 특히 오늘 유승민 후보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지원 사격이 있었잖아요. 네. 네, 비판 뭐 괜찮다, 내부 총질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합종 연행이 뭐 저도 이렇게 은근슬쩍 보이는 거라서 또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렇게 네. 정말 중립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로잰 듯한 중립, 이후에 당원으로서의 의무만을 다하겠다. 논공 행상에 굉장히 불리할 거다라는 말씀을 괜찮습니다. 드리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 그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몸값 올리기? 아니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그 성과를 받아내려는. 하긴 지금 뭐 대변인 하시다가 공보 특구가 오늘 하루아침에 그놈의 손가락 때문에 자 오늘 마지막으로요 정의당 결선 투표해서 대선 경선 결선 투표에서 확정이 됐죠. 아까 5시에 굉장히 박빙 승부였더라고요. 264표인가요? 예, 264표 차였고 이제 51대 49로 이제 결정이 됐죠. 네네. 예. 뭐 의미나 포부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코멘트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다행히도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민주당이 아직 확정을 내일 해야 돼서 제가 볼 때 저희가 이제 먼저 하루 일찍 하게 된 느낌도 있는데 네. 어쨌든 결선 투표를 결선까지 갔다는 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당내 변화와 이제 시민들의 기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반영됐다고 보고 결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이제 51대 49로 이정민 후보를 이기긴 했는데 되게 근소한 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당내 당원들한테는 이제 좀 변화를 했으면 하는 요구도 굉장히 거셌다.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또 진짜 반반으로 이정민 후보가 역전할 거라는 분위기가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심상정 후보를 선택한 거는 여전히 또 당원들의 절반은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가 그래도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 이렇게 근데 뭐 보여지죠. 어차피 이제 우리 별 얘기 다 하고 있으니까 정의당에 대해서도 아름답고 좋은 얘기만 할 건 아니고 실은 이정민 후보가 역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근거는 조직력. 정파 간의 연합 내지는 조직력 맞습니다. 대중성보다는 이 분석 아닌가요? 그거는 변화라고 하기에는 자칫 퇴행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예, 맞습니다. 사실은 당내 이제 최대 정파의 이제 사실은 지원을 오랫동안 이제 받고 있는 이정민 후보가 나머지 이제 또 당내 그룹의 정파의 이제 지지를 받아서 조직력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1차 때 37에서 2차 때 49가 간 거예요. 네. 이정민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조직력을 최대한 동원했다고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때 이정민 후보 쪽에 그
지원하는 조직 정파가 37이나 모을 수 있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예상보다 좀 더 모은 거거든요. 한 네. 30 정도를 봤었는데 네. 한 7 정도가 나온 거니까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꽤 만만치 않은 심상정 후보라는 당내 강력한 후보를 상대로는 약간의 변화의 좀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변화의 건데 가능성도 보여준 거다. 다만 이제 이런 구도가 이제 아주 정의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당내 이제 긴장이 상당히 걸렸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동안은 이제 당내 그런 이제 조직이나 정파들을 잘 동원하지 않는 거를 약간 불문율로 오랫동안 해왔어요. 몇 년 동안. 옛날에 이제 네, 진보 정당들이 많이 분열을 겪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에 좀 그게 이제 강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한쪽에는 있죠. 분명히 네. 한쪽에는 있어서 아마 저는 이정미 후보가 오늘 뭐 원팀 얘기하고 하면서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한마디씩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정의당끼리만 얘기를 했네요. 그러고. 네. 아직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 뭐 같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 이런 얘기도 해야죠. 정의당도 뭐 아니 그러니까. 예. 추상적이고 아름다운 얘기만 하는 정당은 아니니까요. 예. 우리 네 분하고 같이 오늘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저녁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님과 인권갱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번 주부터요. 너무 또 아름다운 섬 하지만 또 예. 슬픈 섬 소록도 작은 사슴섬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방송하다가 숱한장 얘기하다가 울컥해가지고 예. 근심하고 탄식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숱한장이. 그렇죠. 예. 이곳이 관사지대와 병사지대, 그러니까 일반인지대와 그 병자들 지대. 이게 감염인지대와 미감염인지대 미감염인지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예, 그곳에서 한 달에 한 번 감염인인 부모와 예. 비감염, 그것도 미감염인 이렇게 저기 철조망창에 쳐놓고 네, 이쪽에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아가야, 예. 엄마 이렇게 그 우선 좀 한 10분 보고 이제 눈물 흘려 돌아가고 그 이러는 거죠. 바람 부는 방향도 달리 예. 서서 참 이게 근데 과학적으로 한센병은 전염력이 매우 낮다. 그다음에 예, 유전병 아니다라고 예. 하는 게 이미 그 당시에도 밝혀져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엔 밝혀져 있지 않았나요? 그것도 일부 밝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네. 내려왔던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접촉하면 이게 감염되는 것처럼 저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막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저기를 했고 여기 그래서 이제 소록도 안에서 부부들끼리 같이 살지를 못하게 했던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 부부로 살려면 어떻게 했냐면 남자는 단종 수술을 하고 네. 이 여성은 저기 불임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건 부부가 같이 생활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고 하다가 아주 또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네, 그 당신들의 천국을 보다 보면 그 소위 원래 그 시신을 놓는 데가 칠성판인데 예. 그 단종 수술하러 올라가는 곳을 칠성판이라고 불렀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종대라고 대목들은 부르는데 뭐 그런 그렇게 끔찍하죠. 예, 끔찍하게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저 해안길 그 유튜브에 이제 사진을 올릴 텐데요. 해안길이 시작되는 지점에 숱한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소록도 해안길을 쭉 따라 올라가다가 보면 그 병원 입구 못 미쳐서 84명의 한센인이 학살당했다. 그리고 이분들을 추모하는 추모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한의 추모비. 예. 여기는 또 어떤 그게 이제 1945년에 이제 일제가 패망하고 이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병원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네. 직원들과 거기 이제 한센병 있는 환자들 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 직원들이 끌어들인 치안 유지대에 의해서 84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총과 죽창으로 이제 죽이고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아주 끔찍한 학살이 이제 일어났었고요. 90명이 이제 거기 붙잡혔다가 이제 84명이 이제 죽게 됐던 이런 사건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다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학살 같은 데 일어납니다. 1959년, 57년에 있었던 그 사천에 있었던 비토리 섬 여기서도 또 이게 또 30명이 또 이렇게 학살당하는 사건들이 있고 해서
그 1970년대까지 한 6,4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폭행, 살해당하고 또 뭐 강제노역당하고 이런 것들이 지난번 2013년에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네. 그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한세인 네.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진상규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조사에 의해서 그런 게 밝혀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네. 한세인들은 뭐 죽여도 뭐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이런 것이었고 네. 뭐 이랬으니까 그 이번에 이 사건도 좀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84명이 한 번에 학살이 됐다 이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들은 내가 죽여도 나한테 후환이 없다. 내가 처벌받을 일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걸로 완전히 진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창과 총으로 이제 진압을 시켜버리면서 거기 운영권을 그때 이제 직원들, 한국인 직원이죠. 일본 사람들은 나갔으니까 네. 직원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 확보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일제 때의 그 관행대로 그대로 병원을 갖다가 굉장히 다시. 억압적으로 또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런 애한의 추모비에 얽혀 있는 사연을 좀 비극이죠. 이 추모비 지나면 나오는 병원이 있는데 여기는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예, 병원서부터는 좀 개방되지 않은 곳이고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애한의 추모비에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중앙공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네, 중앙공원 굉장히 잘 꾸며진 예. 사진 굉장히 보니까 아름답죠. 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한센인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이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픈데 한센병 박물관 예. 예. 거기는 갈 수 없지만 직진해서 가면 한센병 예, 그 박물관 병원 있죠? 입구에서 병원 쪽으로는 갈 수는 없지만 직진해서 들어가면 한센병 박물관이 그 2016년도에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2016년 2016년에 이제 개관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소록도에 서 자해의원이라고 해갖고 한센병 그 치료하기 위한 네. 기관이 만들어진 게 1916년이거든요. 네, 그걸 100년을 기념해서 한센병 박물관을 만들었고 거기에 가면 이제 한센병에 대한 그런 역사들이 쭉 소개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소록도의 역사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한세인들이 이제 쓰던 물건들 그리고 진료하던 그런 기구들, 약품들 뭐 이런 것들도 쭉 해서 한센병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특정 질병에 관한 박물관이 있다는 것. 네. 근데 이제 질병 자체보다는 그 질병에 걸린 질병 감염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인권 침해가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예. 이런 박물관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전염병 같은 게 원인 모르는 전염병 같은 게 이제 감염된다. 한번 저기 퍼졌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때 네.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한번 그 한센병 박물관 소록도를 좀 방문하면서 생각을 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19도 우리가 그게 지금 같은 경우에 그걸 밝혀내고 거기에서 이제 방역 수칙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옛날에 같으면 다 역병이다 그래가지고 마을 그렇죠. 전체를 봉쇄해서 거기 사람들 출입도 못하고 거기 안에서 다 죽어가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사실 소록도가 이제 그 한센병 환자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배제와 격리의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믿음이 생겨버리고 네.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래서 그 우리로부터 이제 배제시키는 이런 역사들을 한번 거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병과 우리가 어떤 배제와 차별의 역사를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감염인에 대해서 특정 질병 감염인에 대해서 어떤 배제와 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센병 박물관에 가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병원에서 직진하지 않고 오른편으로 가면은요 검시실과 감금실이 있는데 예. 이거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병원 입구에서 이제 중앙공원으로 올라가는 오른편 쪽에 두 건물이 이렇게 이제 붉은 벽돌 건물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건물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로 이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죠. 네. 검시실 일반적으로 검시실 그러면은 시신을 예. 실제로 이제 검사. 사람이 거기서 이제 한세인들이 소록도에 죽으면 검시를 하던 곳이에요, 사실은. 근데 네네. 이제 검시만 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낙태 수술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단종 수술도 단종대. 하고
뭐 이런 네. 것도 했던 그런 곳이죠. 지금 유튜브로 그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 단종대 사진 가운데. 저건 이제 낙태 수술하고 그럴 때 했던 수술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굉장히 저거는 이제 단종 지금 나오는 건 단종대고요. 네. 방금 전에 그 수술대를 보면 좀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수술 거기 홈이 쭉 파져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홈이 파져 있습니다. 있고 그게 예. 가운데로 모입니다. 네. 그 가운데로 모이면 그게 피와 물 같은 것들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단종대는 거꾸로 위가 좀 볼록해가지고. 그러네요. 예,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게 단종대입니다. 예. 위가 좀 볼록해서 양 옆으로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데 마찬가지로 물과 피 이런 것들이 글로 흐르게 돼가지고 이 경사면을 따라서 맨 가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또 돼 있는 아주 특이하게 생긴 그런 수술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그 검시실에 가서 보면은요. 벽 한쪽에 유리 그 수납장이 돼 있어요. 네. 유리 수납장이 돼 있는데 사실 저 유리 수납장이 뭐가 있었냐면 1990년대까지 저기에 그 낙태 수술할 때 꺼낸 태아와 네. 그 각종 장기들이 알코올병에 담겨서 거기에 보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센병을 연구한다는 명목하에. 그런데 이 낙태 수술하고 단종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수술 받다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후유증도 앓고 있었는데 무자격자들에 의해서 마구잡이 이렇게 수술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후유증도 낳고 죽는 사람까지 있었던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단종 당하고 낙태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억울하고 뭐 이러는데 또 거기에 또 후유증까지 앓다가 또 죽기도 하고 네. 이랬던 네. 끔찍한 곳이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 이렇게 정말 말씀드리기도 마음이 좀 좋지 너무 좀 끔찍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강금실은 그러니까 그 소록도에서도 한센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 순천교도소 소록지소라고 하는 교도소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 작게. 근데 여기 강금실은 뭐냐면 병원의 규칙을 어긴다든지 병원장의 그 지시를 어긴다든지 네. 여기 불복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갖다가 감금해놓고 폭행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죽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꼭 교도소 형태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저기 H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양옆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 뭐 벽이나 거기 그 마룻바닥에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이런 것도 써놓고 막 그러고 있는데 실제 거기가 굉장히 소록도의 한센인들한테는 공포의 장소가 두 군데 있었던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이 붉은 벽돌집이에요. 예. 여기에 그냥 이 파란 하늘 뭐 이런 데 어울려서 참 아름다워 그냥 보이는데요. 보면은 이런 사연들 모르고 그냥 보게 되면 거기에 붉은 벽돌 따라서 담장을 따라서 그 담쟁이가 올라가고 뭐 이래서 네. 굉장히 참 뭔가 그 폐허가 되고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이런 저거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또 거기에 사연은 또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 검시실과 강금실 이 두 개의 고통스러운 건물 지나고 나면은요 한센병 자료관과 자원봉사센터가 나오는데요. 네. 철사로 만들어진 비녀 모양의 단축 기우개 이렇게 예. 만들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자원봉사센터하고 자료관이 이제 왼편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올라가면서 검시실 오고 강금실 지나서 바로 그 지나자마자 왼편 쪽에 이제 있는 거죠. 이거는 오른편 쪽에 있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건너편 쪽에 있는 건데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자료관에 예전에는 이제 한센병과 관련된 자료관이 그쪽에만 있었는데 지금 박물관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훨씬 더 박물관이 거기가 많은 자료들이 있고 네. 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한센인들이 손을 이렇게 짓물러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쓰니까 일반 저기들이 사는 사람들이 비한센병 환자들하고 다르게 네. 이걸 이렇게 걸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단축 기우개도 이제 특이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한센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예, 숟가락도 마찬가지. 숟가락도 그렇죠. 이게 여기다 묶어서 쓸 수 있게, 네. 팔목에다 묶어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칫솔이들도 그렇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것만 봐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상생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구나라고 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중앙공원은 우리가 지난주에 매우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고 이것이 굉장히 비극적인 네. 조성될 때는 그래도 굉장히 지금은 아름답지만 조성될 때는 그 한센인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거기에 묻혀 있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는 제2의 안중근이라고 예. 불리는 이춘상 예. 어떤 분이십니까?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소록도에 이제 한센인으로 있었던 26살 청년이었는데요. 1942년 6월 20일 날 네. 그 당시 4대 원장으로 부임해 와 있던 거기 이제 소록도의 독재자였는데 수호 원장을 갖다가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한센이들 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너를 응징한다라면서 하갖고 그리고 이제 8월 20일 날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 처형당하는 사람이죠. 네. 이게 수호 원장은 누구냐면 1933년에 4대 원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 소록도를 세계적인 그런 요양시설로 만들겠다는 의욕에 넘쳐가지고 네. 이 한센인들을 강제 동원을 해가지고 뭐 벽돌을 찍어낸다든지 중앙공원을 갖다가 강제 노역을 통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네, 이제 네, 네. 이 바위돌을 깨가면서 그 손발이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켜서 순찰로를 술안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아,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그 지금 이제 구라탑이 있잖아요. 네. 구라탑 그 나병으로부터 나병을 구한다는 구한다. 거죠. 예, 그 자리가 나병으로부터 이제 구한다. 수호 동상이 있었던 게 실제 자기가 살아있는데 동상까지 만들어 놓고 네. 그 동상도 한센인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네, 네. 매월 20일 날 거기서 참배를 하고 고개 숙이고 참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응징을 한 게 이춘상이라고 이춘상. 하는 거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2의 안중근이다라고 보도가 될 정도였었던 거죠. 이춘상 근데 의거. 제가 이제 아직 그 이춘산 씨의 사진을 못 봤어요. 예. 어떤 얼굴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자료 사진 아무리 찾아도 이춘상 씨를 찾을 수 없겠더라고요. 이름만 어쩌면 남아있는. 의거인데 굉장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소록도를 한 바퀴 2주에 걸쳐서 다 돌아봤네요. 아직 더 아니요 가봐야 아직 될- 못 들어봤습니다. 아직 다 못 안쪽을 안 들어봤습니까? 가봤거든요. 안쪽으로. 네, 다음 주에는 안쪽을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안쪽도 굉장히 슬프지만 또 아름다운 곳이고 예. 그래서 그쪽도 그러면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록도 안쪽을 한번 둘러보고 도대체 이 아름다운 섬에서 벌어진 이 비극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까지를 예.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래군 이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